만약 누군가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자동차 경주가 극적 긴장감의 정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마도 동중국해 해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상을 목격하지 못한 것일 겁니다. 그곳에서는 수천 톤급 철갑선들이 위험천만한 캣앤마우스 게임을 벌이며 영해의 한 방울마저 쟁탈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극히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사건 하나가 지정학적 핫 이슈로 비화되었습니다. 중국 함정에 비하면 구명부표 수준에 불과한 일본의 소형 어선 한 척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본래 임무는 단순한 조업이었으나 불과 몇 분 만에 그 작은 배는 아시아 양대 강국 간 치열한 대치전선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불신과 경계의 눈초리로 응시하며 언제든 타격할 태세를 갖춘 두 나라 사이에서 말입니다. 한쪽은 전략적 해역을 장악하고 나아가 독점하려는 야망을 품은 중국입니다. 다른 한쪽은 수십 년간 사무라이의 검을 칼집에 넣어두었으나 전사의 본능을 결코 망각하지 않은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거인의 그림자 사이에 조류조차 날아들기 꺼릴 만큼 황량한 몇 개의 무인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허나 그곳에는 양국이 사활을 걸고 쟁취해야 할 역사와 주권, 그리고 막대한 자원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중국은 왜 일개 어선을 압박하기 위해 해경 소속의 괴물 함정까지 동원했을까요? 지난 12월 초 일본 어선 한 척이 일장기를 개항한 채 센카쿠 열도, 중국명 쿠모이다오, 주변 12해리 영해 내로 진입했습니다. 선상에는 주권적 존재감을 직접 과시하려는 정치인들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이 가동되고 마치 대형 화재가 발생한 듯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베이징의 시각에서 센카쿠는 무명의 암초가 아니라 조상의 땅이자 국가 주권의 성역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 선박의 진입은 중국에게 있어 안방 침입과 다름없는 도발이었습니다. 중국은 주저없이 아파트 건물 크기에 육박하는 거대 해경선 두 척을 급파했습니다. 이들은 파도를 가르며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작전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접근하여 항로를 차단하고 시야를 가린 후 필요시 어선을 납포하여 외교적 협상 카드로 활용하거나 최소한 일본 어민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어 재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 대응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 선박이 힘에 의한 제압을 시도하자마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들이 즉각 현장에 전개되었습니다. 일본의 백색 선박들은 체급은 작았으나 기동성은 탁월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이 쉴드 전술이라 칭하는 기동을 구사했습니다. 일본 함정은 속력을 높여 중국 해경선과 일본 어선 사이에 좁은 틈으로 선체를 밀어넣습니다. 마치 경호원이 요인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려 총탄을 막아내는 형국이었습니다. 중국 선박이 돌진하면 일본 선박이 가로막았습니다. 중국 선박이 좌연으로 변침하면 일본 선박도 즉시 좌연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수천 톤의 강철 덩어리들 사이 간격은 불과 수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선장의 사소한 조타 실수나 과도한 기동 한 번으로도 선체 충돌과 파손 나아가 우발적 발포를 포함한 연쇄적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센카쿠 쿠모이다오 문제는 망망대해에서 벌어진 몇 차례의 선박 신경전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백색 선박들의 위험한 기동 배후에는 베이징의 치밀하고 교활하며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된 대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혈기왕성한 선장들의 우발적 분노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패권을 둔 두 강대국 간 수십 년에 걸친 지략과 힘, 그리고 의지의 총력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중국이 센카쿠 영유권을 그토록 갈망한다면 왜 정규 군함을 보내 함포 사격으로 상황을 정리하지 않는가? 그 해답은 중국의 교활함에 있습니다. 그들은 선제 타격을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됩니다. 분쟁 수역에 포탄 한 발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미국은 개입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일본은 미일 안보 조약을 발동할 것입니다. 그 순간 베이징은 센카쿠 점령은커녕 전면전의 수렁으로 스스로를 몰아넣는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공격이라 규정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공격하는 전술을 고안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이는 선전포고도 공식적인 발포도 없는 전쟁 형태이지만 그 위험성은 배가 됩니다. 중국은 군사적 색채가 뚜렷한 회색 함정인 해군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해경이라는 명분을 입은 백색 도장 함정을 활용합니다. 외형상으로는 민간 치안 조직처럼 보이나 실상은 경찰 제복을 입은 괴물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해경의 자부심인 5,900이람입니다. 이 선박의 배수량은 약 1만 2천 톤에 달합니다. 미 해군의 주력 이지스 구축함인 알레이버 크급조차 배수량이 약 9천 톤 수준임을 감안하면 중국의 해양경찰 선박이 미 해군의 주력 전투함보다 더 거대하고 강력하며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5,900이람은 76mm 함포와 중기관총 전자전 장비, 헬기 고속정 등을 탑재하여 압도적인 화력을 투사할 수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비군사화된 외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900이람의 진정한 무기는 화력이 아니라 전차처럼 두꺼운 강철 선체 그 자체입니다.
이 선박은 오직 하나의 목적, 즉 상대를 물리적으로 압박하고 충돌하여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셈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화력전보다는 상대의 저항 의지를 분쇄하는 소모전 방식입니다. 이러한 전장 환경에서 일본은 딜레마에 봉착했습니다. 정규 군함을 투입하면 도쿄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어선만으로 대응하면 괴멸될 것이 뻔합니다. 민간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투입하면 체급이 두세 배나 큰 괴물 함정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는 마치 오토바이로 대형 트럭을 막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일본이 항상 수세적 방어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전황을 고착화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개별 함정의 스펙뿐만 아니라 물량과 시간을 무기로 활용합니다. 오늘은 한 척, 내일은 두 척, 몇 달 후에는 수십 척으로 점차 20척, 30척까지 증강합니다. 점차 그들의 존재는 뉴노멀이 됩니다. 일상이 되면 그것은 기정사실화됩니다. 영유권 분쟁에서 기정사실화는 매우 결정적인 형태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현존을 통해 분쟁 수역을 자국의 내처럼 만드는 전략입니다. 포성도 유혈 사태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끈기만 있으면 됩니다. 매번 조금씩 전진하고 매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는 이 방식은 조용하지만 섬뜩할 정도로 효과적인 살라미 전술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외부인의 시각에서 이 모든 것이 그저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캣앤마우스 놀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그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터입니다. 회색지대 전쟁이자 법률 전쟁, 심리 전쟁이며 궁극적으로는 한 국가의 주권 수호 의지를 갉아먹는 마모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저 벼랑 끝에 몰릴 때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은 함정수에서는 열세일지 몰라도 중국이 경계해야 할 비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이 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해상작전 능력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들은 대중이 상상하는 예의 바르고 온화한 일본인의 이미지와 달리 해상작전에서는 결코 유약하지 않습니다. 긴박한 해상 충돌 상황에서 그들은 마치 레이싱 게임의 드리프트 기술을 구사하듯 함정을 정교하게 기동합니다. 한쪽에는 3,000톤급 일본 선박이, 다른 쪽에는 12,000톤급 중국 괴물 함정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거대한 철개가 불과 수미터 거리까지 근접했을 때 냉정함을 유지한 쪽은 오히려 일본이었습니다. 다수의 영상 자료에서 일본 선박이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중국 선박의 회전 반경을 차단하는 기동이 포착되었습니다. 중국 측이 의도한 충돌 시도는 번번이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냉철한 판단력과 혹독한 훈련, 그리고 무사도 정신에 기반한 인내심의 발로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며 적에게 결코 두려움을 내비치지 않는 그 침착함이야말로 중국을 격분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센카쿠 문제를 베이징과 도쿄 양자 간의 사안으로 국한시켜 힘의 논리로 해결하려 합니다. 1대1 구도라면 일본이 중국의 거대한 국력 앞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쿄의 배후에는 언제나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에 의거하여 미국은 일본의 시정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방어할 의무를 집니다.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센카쿠 열도가 제5조의 적용 대상임을 일관되게 천명해 왔습니다. 그 함의는 명확합니다. 중국군이 섬에 상륙하거나 일본 선박을 격침하기 위해 발포할 경우 오키나와에 전개된 미 해군 제7함대는 즉각 개입할 정당한 명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적 구도 하에서 중국이 아무리 호전적이라 해도 상공을 선회하는 미국의 독수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선체 밀어내기나 물대포 발사 수준의 도발은 감행할지언정 결코 먼저 미사일 버튼을 누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이점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도살인 전략입니다. 중국이 압박을 가할 때마다 일본은 자체 순시선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미국 및 유럽 동맹국들을 분쟁 수역으로 끌어들입니다. 일본은 센카쿠 인근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미 함정의 기항과 작전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도쿄는 베이징에게 일본 뒤에는 일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센카쿠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지도상으로는 몇 개의 작은 무인도에 불과해 국가적 사활을 걸 가치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정학적 문맹에 가까운 오판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무가치한 영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글 지도를 최대로 확대해야 보일 만큼 미미한 섬일지라도 그 그림자는 아시아 양대 경제 대국의 에너지 안보와 국가 생존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센카쿠 꼬모이다오가 바로 그 전형입니다. 우선 자원 문제입니다. 1970년대 지질조사 결과 센카쿠 주변 해역에는 막대한 매장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부존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에너지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에게 이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 역시 이 지역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센카쿠를 장악하는 자가 향후 수십 년간 동아시아 에너지 패권의 열쇠를 쥐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섬들을 쓸모없는 암석 덩어리로 치부하는 것은 전략적 무지입니다. 전략가들에게 이곳은 미개발된 다이아몬드 광산과도 같아 어느 국가도 포기할 수 없는 요충지입니다. 다음은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해군 제독의 시각으로 지도를 보면 그 중요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센카쿠는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이자 세계에서 가장 번잡한 해상 교통로의 교차점입니다. 중국에게 이 군도는 대양 해군을 향한 야망을 가로막는 목에 걸린 가시와 같습니다. 센카쿠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의 핵심 고리로서 중국 해군을 근해에 봉쇄하는 자연 방어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해 중국은 사슬의 고리를 하나씩 끊어야 하며 센카쿠는 그 최우선 타격 목표입니다. 반대로 일본에게 센카쿠는 오키나와와 주일 미군 기지를 방어하는 최전방 방패입니다. 만약 중국이 센카쿠를 장악한다면 중국 잠수함은 오키나와 해역을 제집 드나들듯 누비게 될 것입니다. 함대가 하룻밤 사이에 조용히 이동하기만 해도 일본의 심장부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도쿄에게 센카쿠 상실은 지도상의 점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완충지대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세계에는 몇 척의 선박이 충돌하는 것으로 비치지만 실상은 두 국가의 패권적 야망이 정면 충돌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세계 2위와 3위 경제대국 간의 생존을 건 체스게임입니다. 동아시아 해양 질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결전장입니다. 한쪽의 오판이 지역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화약고입니다. 이번 충돌은 표면적으로는 통상적인 해상 마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동아시아 권력 투쟁의 거대한 서사시의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1만 톤급 해경 괴물 함정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하며 살라미 전술을 집요하게 구사할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매년 야금야금 잠식하여 그들의 불법적 점유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들은 속전속결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치고 좌절하여 결국 포기하기만을 기다리는 지구전입니다. 하지만 일본 또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2차 대전의 폐허 위에서 경제대국을 재건한 저력과 무사도 정신을 계승한 일본이 영해를 순순히 내줄리 만무합니다. 그들은 순시선 전력을 증강하고 해상 보안 역량을 강화하며 동맹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미국의 해구산을 더욱 공고히 붙잡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억지력입니다. 중국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일본은 군사훈련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중국이 함정을 증파하면 일본은 동맹국 함대를 불러들일 것입니다. 한쪽은 압도적 물량과 존재감으로 짓누르려 하고 다른 쪽은 정교한 전략과 외교 그리고 끈질긴 인내로 버텨냅니다. 동중국해는 양측 모두가 성냥불을 든 채 대치하는 화약고와 같습니다. 선장의 우발적 분노나 조타 실수 혹은 과도한 물대포 사용으로 상대 선박이 통제불능에 빠지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될 경우 오키나와의 미 제7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 그리고 중국 해공군이 얽히고 설킨 통제불능의 분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관찰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냉철한 이성이 현장의 열기를 제어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에서 진리는 도덕적 정당성이 아닌 힘의 우위에 있는 쪽에 속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동중국해에서의 대결은 아직 결말을 예측하기 이릅니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센카쿠가 이름 없는 암초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아시아 태평양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지정학적 도미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센카쿠 문제와 동중국해에서의 이 숨막히는 지략 대결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